출장 중이던 어느 밤, 아이가 잠든 우리 집 거실에 그녀와 그 남자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다. 그녀가 열쇠를 쥔 그 집, 가족의 숨결이 남아있던 공간이 그날 이후 더 이상 집이라 부를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 정도로 사랑했는데 왜 그렇게 차갑게 끝냈냐고. 하지만 그건 사랑의 종말이 아니라 배신의 끝에서 시작된 긴 싸움이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기록했고 그 기록으로 심판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의 복수가 아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후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숨을 배우는 이야기다. 사랑이 어떻게 증오로, 그리고 증오가 어떻게 평온으로 바뀌는지를 담은 기록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한강 위로 눈발이 흩날리던 날이었다. 창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방 안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상하게도 그 냉기가 나를 조금은 살게 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차가운 공기만이 숨을 고르게 해주는 법이었다. 내 이름은 박도현, 48살. 서울시청 민원과에서 일하는 평범한 공무원이다. 정해진 시각에 출근하고 월급날이면 통장을 확인하며 안도하는 사람. 누가 봐도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인생이지만 나에게 가족은 세상 전부였다. 아내 지은 그리고 딸 소은, 그 두 사람이 내 하루의 이유였다. 우리의 삶은 소박했다. 잠실 근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았고 창문 너머로 한강이 반짝이는 아침이면 아내와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주말엔 딸아이 손을 잡고 마트에 가서 라면을 고르고 저녁이면 지은이 끓인 된장국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땐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진심이 있다면 세상의 어떤 풍파도 버틸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환상이었다. 작은 금이 생기고 있었지만 나는 끝내 보지 못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지은은 달라졌다. 옷장이 조금씩 변해갔다. 할인 매대에서 사던 옷이 사라지고 대신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코트와 셔츠가 들어섰다. 이거 새로 산 거야? 하고 묻자 세일하길래 그냥 하나 샀어. 늘 그런 식이었다. 그녀는 영수증을 숨기듯 가방을 닫았고 그 손끝엔 낯선 냉기가 서려 있었다. 화장도 변했다. 수수하던 얼굴이 사라지고 출근 전 거울 앞에서 시간을 길게 쓰기 시작했다. 요즘 부쩍 예뻐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여자도 자기 관리해야지. 나도 사람인데 그 말에는 미묘한 날이 있었다. 예전의 따뜻함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휴대폰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잠들기 전에도 화면을 확인하곤 했다. 충전기에 꽂힌 채 반짝이는 불빛은 마치 나와는 다른 세계로 연결된 창처럼 보였다. 참다 못해 어느 날 물었다. 지은아,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비밀번호는 왜 바꾼 거야? 그녀는 짧게 냉정하게 대답했다.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당신이나 잘해. 그 한마디에 목이 막혔다.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내 손을 꼭 잡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눈빛조차 차가웠다. 나는 돈이 많지 않다는 걸 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내 삶이 그녀에겐 그렇게 초라해 보였던 걸까? 그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내 존재를 숫자로 평가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언제나 0에 가까웠다. 생활비가 빠듯해서 다음 달부턴 야근 좀 더 해야겠다. 그렇게 일만 하면 뭐 달라지는데? 돈 몇 푼 더 벌자고 잠까지 줄여가며 유난 떠는 거 이제 그만해. 그녀의 말투에는 피곤이 아닌 경멸이 묻어 있었다. 그래도 당신 사고 싶은 거 사주려면 어쩔 수 없잖아. 당신이 번 돈으로 내가 뭘 사겠어. 차라리 기대를 말지.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결혼 초엔 당신만 있으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라던 사람이었다. 이젠 내 존재 자체가 불편한 그림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존중이 없었다. 같이 보낸 세월보다 지갑 속
잔고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 듯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받는 경멸의 시선, 그건 어떤 상처보다 오래 남는다. 나는 점점 더 작아졌고 목소리마저 희미해져 갔다. 어느 밤이었다. 딸아이는 깊이 잠들었고 우리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거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나는 오래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지은아, 이제라도 소은이 미래를 위해 조금씩 저축을 하면 어떨까? 요즘 교육비가 장난 아니잖아. 나중을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해야지. 그녀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비웃듯 얕게 웃었다. 저축, 그 월급으로 뭘 모으겠다는 거야?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잖아. 아이를 위해서. 아이 핑계 대지 마. 그냥 당신이 무능력한 거잖아. 남들처럼 집 한 채, 차 한 대 못 해주면 그게 다 변명이야.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갈랐다. 아이를 위해 진심으로 꺼낸 한마디가 그녀의 입에서 그렇게 짓밟혔다. 그녀의 눈빛엔 사랑이 아닌 피로, 애정이 아닌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천장이 서서히 내려앉는 것 같은 불안감이 내 몸을 짓눌렀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졌을까? 며칠을 그렇게 뒤척이다가 결국 참지 못했다. 밤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웃던 그녀의 표정, 옷에 스며있던 낯선 향기, 하나하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퇴근 후 나는 그녀의 동선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GPS 기록에 찍힌 카페, 그리고 청담 근처의 레지던스 앞. 그곳에서 나는 숨을 죽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다. 그녀 옆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걸어 나왔다. 그 웃음이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피가 식어버렸다. 그는 아내의 거래처 광고회사 팀장이었다. 이름은 최태수. 그들의 만남은 상상보다 대담했다. 점심시간이면 청담의 서비스드 레지던스에서, 퇴근 후엔 회사 근처 피트니스 센터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은밀히 만났다. 나는 그저 바쁜 일정 탓에 지은이 퇴근이 늦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그녀의 퇴근길엔 언제나 그 남자가 있었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건 따로 있었다. 출장 중이던 어느 밤, 아이와 내가 사는 바로 그 집, 그 가족의 공간에서 그들이 만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열쇠를 쥔 그 집, 내가 일하고 아이가 잠든 그 집에서.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출장을 떠나기 전 나는 말했다. 내일 하루만 고생하면 돼. 주말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응, 알았어. 걱정 말고 다녀와. 그 미소가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그녀는 내가 없는 그 밤을 기다렸던 것이다. 며칠 뒤 지은은 새 속옷을 사와 내게 보여줬다. 자기야, 이거 어때? 예쁘지? 나는 잠시 착각했다. 혹시 우리 관계를 회복하려는 걸까? 예쁘네. 그 말 뒤로 희미한 기대가 스쳤다. 하지만 그 속옷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옷을 입고 청담의 호텔방에서 태수와 만났다. 내 아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 그렇게 내 믿음을 짓밟았다. 여름 휴가를 위해 몇 달 동안 아껴 모았던 돈, 아이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싶어 허리띠를 졸라맸던 그 돈 일부가 그녀의 카드 내역 속에서 낯선 이름으로 사라져 있었다. 태수 와인, 선물, 호텔 예약. 그 항목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떨렸다. 그 돈엔 내 노동과 믿음, 그리고 가족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결정적인 건 그녀의 휴대폰이었다. 그날 밤 충전기에 꽂힌 화면이 깜박였다. 무심코 스친 한 줄의 문장. 그 한 문장이 내 세상을 갈라놓았다. 걱정 마, 자기야. 우리 집 멍청이는 내가 돈 쓰는 기계인 줄 알아. 그래도 내 남편인데 들키면 어쩌지. 괜찮아. 그 인간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문장들이 내 눈앞에서 천천히 불타올랐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굳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손이 떨렸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그날
나는 인간의 잔혹함이 얼마나 정교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 사랑을 주었더니 멸시가 돌아왔고, 믿음을 주었더니 조롱으로 답했다. 그들의 메시지 속엔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내 삶 전체를 조롱하는 계획이 들어있었다. 조용히 정리하면 그 돈은 우리가 쓸 수 있잖아. 맞아. 나중엔 그 사람 명의로 된 통장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냉정하고 계산된 음모였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지은은 일부러 나로 하여금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게 만들려 했다. 그 이유는 내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남들 앞에서 완벽한 남편, 성실한 아버지로 보이고 싶어 했다.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는 분노 대신 침묵을 택할 거라. 그들은 정확히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섬뜩할 만큼 현실적이었다. 근데 정말 괜찮겠어? 걱정 마.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할 필요 없어. 몇 개 증거를 흘려서 우연히 발견하게 만들자. 그 사람 자존심 센 거 알잖아.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사인할 거야. 그 문장들이 화면 위로 천천히 흘러갈 때 내 손은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내 삶, 내 집, 내 이름, 그 모든 걸 송두리째 빼앗기려는 치밀한 함정이었다. 그들은 내 굴욕을 예상했고 그 예상 위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아파트는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었다. 그녀가 꾸민 연극의 무대이자 나를 속이는 거짓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어느 저녁 몸이 좋지 않아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은 기묘할 만큼 고요했다. 아이의 웃음소리도 TV 소리도 없었다. 침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낮고 간지러운 웃음소리에 심장이 바늘처럼 쿵하고 박혔다. 나는 숨을 죽였다. 천천히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곳에는 검은 레이스 차림의 아내가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화면 속엔 그 남자 태수의 얼굴이 떠 있었다. 지은은 화면을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비열하고 낯설었다. 자기야, 오늘 어때? 이 속옷 자기 보여주려고 샀어. 와, 미치겠다. 너무 예뻐. 그 인간은 아직이지? 응, 오늘도 늦는데. 그 짧은 대화가 귀를 찢었다. 그녀가 입은 속옷, 그녀가 손에 쥔 쇼핑백의 영수증. 모두 내 노동으로 산 것들이었다. 그것들이 내 눈앞에서 더럽게 소비되고 있었다. 나는 서랍 속 적금 통장을 꺼내 들었다. 여름 휴가를 위해 몇 달 동안 모았던 돈, 그 안에 일부가 사라져 있었다. 카드 내역, 호텔 예약, 태수 와인 선물 세트. 모든 기록이 그녀의 배신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휴대폰 속에서 발견한 메시지들이 나의 세계를 산산이 부숴버렸다. 우리 집 멍청이는 내가 돈 쓰는 기계인 줄 알아. 그 인간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재산 분할만 하면 돼. 그 사람은 수치심 때문에 공개 못할 거야. 나는 숨을 삼켰다. 그들의 말 속에서 들리는 건 웃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조각내는 냉소였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파괴였다. 그날 밤 나는 한강 다리를 걸었다. 눈이 내리고 강물 위에 조명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 빛조차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결심했다. 분노에 휩쓸린 복수가 아니라 법과 증거로 그들의 세상을 끝내겠다고. 이제부터 나는 침묵 대신 기록을 선택했다. 그들의 웃음이 더 이상 내 귀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남기기로 했다. 숨 쉬는 법조차 잊은 채 나는 문틈에 서서 그 광경을 들여다보았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고 머릿속은 무중력처럼 하얗게 비어 있었다. 배신감과 분노와 슬픔이라는 단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무너짐이 내 안을 집어삼켰다. 그러나 나는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 그럴 힘은 이미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유령처럼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날 밤부터 내 안의 모든 것이 변했다. 슬픔은 차갑게 굳었고 분노는 계산이 되었다. 나는 감정을 태우고 대신 계획을 세웠다. 나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먼저 그들의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그들이 주고받은 모멸적인 문장들을 캡처해 파일로 저장했다. 다음으로 통장 거래 내역과 카드 명세를 하나하나 대조했다. 휴가비로 모아둔 적금에서 빠져나간 내역들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호텔 예약 확인서와 서비스드 레지던스 이용 내역, 선물 결제 영수증을 복사했다. 그들이 은밀히 만난 장소를 멀리서 촬영한 사진과 짧은 영상도 확보했다.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에서 내게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도 캡처해 저장했다. 나는 모든 증거를 디지털로 분류하고 날짜별 종류별로 폴더에 넣었다. 외장 하드 하나와 두툼한 서류 봉투에 각 항목을 정성스럽게 담았다. 오래된 상자에 상처를 포장하듯 조용히 정리했다. 이 일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다. 회사에선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인사했고 나는 미소로 답했다. 그 미소 속에서 차갑고 치밀한 계획이 자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그들이 뿌린 씨를 그대로 거두는 정교한 설계였다. 나는 그 설계를 한 장씩 완성해 나갔다. 첫 단계는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었다. 주말 저녁 나는 부모님과 형제들, 장모님과 처가 식구들까지 모두 집으로 불렀다. 겉으로는 오랜만에 평범한 가족 식사 자리였다. 아무도 내 속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지 몰랐다.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지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나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조용히 꺼냈다. 봉투를 식탁 한가운데에 올려놓자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장인어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게 뭐냐? 나는 대답 대신 봉투를 열어 차례차례 내용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지은과 태수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들이었다. 다음엔 그들이 은밀히 만나는 장면을 멀리서 찍은 사진, 몇 장과 짧은 영상의 썸네일이 이어졌다. 노골적인 장면은 없었지만 같은 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 뒤로는 공동명의 카드로 결제된 호텔과 레스토랑 영수증이 놓였다. 마지막으로 내 통장에서 무단 인출된 이체 내역과 은행 영수증이 차례로 식탁 위에 올려졌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누군가 말문을 열려 했지만 목에서 말이 마른 듯 멈췄다. 장모님이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딸의 뺨을 후려쳤다. 그 소리는 정적을 갈라 방 안을 울렸다. 지은은 얼굴을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울음이 번졌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 눈물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모두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여자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식탁을 떠났다. 그날 밤 가족들의 혼란과 분노는 내게 복수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였다.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그리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함된 소송 서류가 준비되었다. 법정 첫날 나는 담담한 표정으로 변호사 옆에 앉았다. 맞은편에는 창백한 얼굴의 지은과 그녀의 변호사가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내 변호사는 내가 밤낮으로 모아온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메신저 캡처, 사진과 영상의 원본, 카드 결제 내역, 통장 거래 기록, 그리고 단체 대화방 캡처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놓였다. 재판부는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원고는 공동명의 재산에서 무단 인출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제3자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은 차갑게 그러나 명확하게 돌아갔다. 감정의 폭발은 없었고 증거와 사실만이 법정의 언어였다. 방청석의 친척들은 말을 잃었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다. 모든 검토가 끝난 뒤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 김지은에게 불법 행위와 혼인 신의성실 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판결은 냉정했고 결과는 가혹했다. 유책 배우자인 그녀는 재산분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녀가 그토록 탐내던 집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법원은 즉시 퇴거를 명령했고 그녀는 빈손으로 집을 떠나야 했다. 양육권 역시 전적으로 내게 돌아왔다. 재판부는 아이의 복리를 이유로 내 손을 들어줬다. 그녀의 도덕적 해이와 불안정한 생활이
아이에게 해가 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나는 안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냉정해졌다. 나는 이어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녀가 내 통장에서 무단 인출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배상 청구였다. 법원은 그 행위를 혼인재산의 사적 유용, 즉 횡령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결국 그녀는 인출한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 순간 지은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법의 심판은 이미 끝났고 그녀의 후회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내 변호사는 준비되어 있었고 그녀의 변명은 아무 설득력도 없었다. 법정은 조용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사회적 평판이었다. 나는 이미 수집한 자료를 그녀가 근무하던 은행의 감사실과 인사위원회에 익명으로 제출했다. 그 자료에는 불륜 정황뿐 아니라 공동 자금의 사적 사용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은행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고 긴급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결과는 명확했다. 그녀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사적 자금 유용으로 해임되었다. 직업을 잃고 사회적 지위를 잃고 세상 앞에서 완전히 드러난 채로 쫓겨났다. 법과 사회의 판결이 동시에 내려진 그날, 그녀가 움켜쥐려 했던 모든 것은 도리어 그녀를 올감했다. 그것이 내가 준비한 가장 완벽한 응징이었다. 나는 마지막 한 수를 남겨두고 있었다. 그녀가 늘 자랑스럽게 드나들던 상류층 사교 모임, 동창회,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그곳에서 그녀는 언제나 품위 있는 아내라 불렸고 나는 그 허울을 벗기기로 결심했다.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봉투 안에는 불륜을 입증하는 일부 증거와 짧은 메모를 넣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던 지은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녀의 위선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 한 줄이면 충분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커뮤니티 게시판과 단체 채팅, 동창 단톡방 어디에서든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고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등을 돌렸다. 그녀의 번호는 차단당했고 SNS 계정은 닫혔다. 우아한 지은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대신 불륜녀, 가정 파괴자라는 딱지가 붙었다. 그녀가 쌓아올린 사회적 군제는 그렇게 무너졌다. 그러나 내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만 벌받게 둘 수는 없었다. 그 옆에서 함께 웃으며 내 가정을 짓밟은 남자, 태수도 책임을 져야 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주시해왔다. 그의 실체를 파악했고 약점을 찾았다. 표면상 그는 광고회사 팀장이었지만 실제론 계약직에 가까운 외주 관리자였고 적은 수입으로 외제차를 리스하며 과시하던 사람이었다. 상사의 딸에게 접근해 인맥을 노리던 그의 야망도 알아냈다. 나는 그의 약한 곳을 정확히 겨냥했다. 회사 인사팀과 관련자에게 익명으로 자료를 보냈다. 그 파일에는 호텔 사진, 결제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캡처가 담겨 있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신속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회사로부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를 받았고 고지어 해고 통보가 내려졌다. 상사의 딸과의 관계는 끊겼고 업계 인맥은 하나둘 등을 돌렸다. 그의 이름은 지역 커뮤니티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가짜 성공자라 조롱했다. 그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빚 독촉과 압박이 이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며칠 뒤 그는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직장과 명예, 친구와 가족의 신뢰를 잃은 그녀는 설 곳을 잃었다. 연락은 끊겼고 부모조차 등을 돌렸다. 결국 그녀는 노량진의 낡은 원룸으로 옮겨 콜센터, 단기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게 되었다. SNS에는 더 이상 화려한 사진이 올라오지 않았다. 빛나던 과거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잔해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고 그들이 받은 벌은 스스로의 손으로 쌓아 올린 결과였다. 나는 조용히 그들의 몰락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때였다. 창밖을 보다 대문 쪽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머리칼은 빗물에 흠뻑 젖어 어깨에 달라붙었고 손엔 시든 들꽃 한 다발을 쥐고 있었다. 그녀였다. 지은이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입술은 떨렸고 눈빛에는 용서를 구하는 듯한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창문 커튼을 닫았다. 그녀의 얼굴이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거실을 지나 아들의 방으로 갔다. 소은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그 작은 숨소리가 내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리듬이 되었다. 나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과거는 이제 내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복수는 끝났고 남은 것은 삶이었다. 나는 무너진 잔해 위에 새로운 집을 짓기로 했다. 그곳엔 대신도, 위선도, 눈물도 없을 것이다. 한강 위로 새벽이 번지고 있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진짜 봄을 기다릴 차례였다. 모든 게 끝났다고 믿었던 그 겨울, 나는 오랜만에 한강을 찾았다. 하얗게 눈이 덮인 강둑 위를 천천히 걸으며 무너짐이 곧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느리게 흘렀고 동시에 구원처럼 흘러갔다. 지은이 떠난 집엔 공기마저 비어 있었다. 식탁 위에 남은 머그잔 하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든 방. 나는 모든 걸 버릴 수 없어서 그대로 두었다. 시간이 그 자리를 대신 정리해 주리라 믿었다. 소은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그림을 그렸다. 어떤 날은 엄마의 얼굴을, 어떤 날은 커다란 강 위에 달을 그렸다. 나는 아이의 그림 속에 담긴 감정을 굳이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옆에 앉아 함께 색연필을 잡았다. 말보다 침묵이 우리를 조금씩 다시 이어주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눈이 내릴 무렵, 우리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다. 한강이 조금 더 가까운 곳, 햇살이 잘 드는 오래된 아파트였다. 창문을 열면 강물이 반짝였고 그 빛을 보며 나는 매일 조금씩 회복되었다. 그 후 나는 시청을 그만두었다. 15년 동안 민원과에서 일했지만 더 이상 남의 불만과 분노를 듣는 일로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대신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열었다. 낡은 벽지를 새로 바르고 오래된 공간을 새롭게 바꾸는 일은 이상할 만큼 내 마음을 편하게 했다. 마치 내 안의 잿빛 기억을 덮는 과정 같았다. 소은은 점점 밝아졌다. 학교에서 발표를 맡고 친구들과 웃으며 돌아왔다.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아빠, 우리 집은 햇살 냄새나.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녹았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잔잔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소은이 태어나던 날의 웃음, 첫눈 내리던 날의 설렘, 그리고 지난 세월의 아픔. 하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낡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적혀있지 않았다. 봉투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 한 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은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용서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소은이만은 잘 자라주길 바랄게요. 나는 이 도시를 떠납니다. 이젠 정말 안녕.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아무런 분노가 일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먼 곳에서 흩날리는 먼지를 바라보는 듯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그녀가 더 이상 미워지지 않았다. 미움이 사라지자 내 안의 어둠도 함께 사라졌다. 며칠 후 나는 소은과 함께 한강을 걸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소은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이제 봄이 오는 거지? 나는 잠시 미소 지었다. 그래, 봄은 항상 돌아오지. 그날 우리는 다리 아래 작은 붕어빵 가게에 들렀다. 소은은 입가에 잼을 묻히며 웃었고 나는 오랜만에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눌렀다. 그 사진 속에는 조용한 미소가 있었다. 이제는 진짜 우리의 미소였다. 밤이 되어 창가에 앉았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희미하게 내리고 있었다. 도시는 고요했고 한강 위에는 은빛 조명이 잔잔히 번져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다. 누군가는 내 복수를 잔혹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정이었다. 배신에 대한 응답이자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다. 나는 이제 이해한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정화의 시작이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선 때로는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 싸움 끝에 남은 건 분노가 아니라 평온이었다.
이제 나는 매일 새벽 한강을 따라 걷는다. 강 위로 떠오르는 아침빛은 매번 다르다. 어느 날은 흐릿하고 또 어느 날은 눈부시게 밝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하나였다. 강물은 언제나 흘렀고 그 속에서 내 과거의 그림자도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소은은 아직 잠들어 있다. 나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책상 위에 작은 화분을 바라본다. 그 화분엔 봄에 심은 들꽃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비에 젖은 들꽃 한 다발. 나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이제 그 꽃은 다시 피었다. 그리고 나는 그 꽃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모든 상처는 언젠가 꽃으로 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꽃은 결국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거실 창문을 열자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멀리 새들이 강 위를 스치며 날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 삶은 이제 누군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음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소은이 부스럭거리며 방에서 나왔다. 아빠, 오늘 학교 끝나고 영화 보러 갈래? 나는 미소를 지었다. 좋지. 이번엔 내가 고른 영화로 가자. 그 아이의 눈빛엔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이 이제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아물고 있었다. 점심 무렵 나는 사무실로 향했다.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이지만 그곳엔 내 손으로 다시 세운 삶이 있었다. 새로운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나는 한 공간의 벽을 고치고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도 이처럼 덧칠하고 다시 닦아낼 수 있다면 아마 누구나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가끔은 낡은 아파트의 벽 틈에서 예전의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분노하고 울부짖던 그 시절의 나.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바람에 스쳐 사라지는 먼 기억일 뿐이었다. 퇴근길, 나는 잠시 한강 다리에 멈춰 섰다. 노을이 물 위로 길게 번지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는 사랑을 고백하고 누군가는 지나간 사람을 그리워하겠지. 삶은 그렇게 반복되면서도 각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흘러간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오세라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지난 봄 인테리어 프로젝트에서 만난 건축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묻지 않았고 나는 그녀의 상처를 캐묻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일과 커피 그리고 짧은 산책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와 있으면 마음이 고요했다. 도연 씨, 오늘 강가에 벚꽃 폈대요. 시간 되면 잠깐 걸을래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이건 두 번째 봄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벚꽃이 흩날리는 강변길에서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꽃이 피 바람을 타고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녀가 말했다. 이상하죠. 벚꽃은 매년 같은 자리에서 피는데 보는 사람의 마음은 매번 달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사람도 매번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날 집에 돌아와 소은에게 말했다. 아빠,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어. 소은은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다. 좋은 사람이면 됐어. 아빠도 이제 행복해야 해. 그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창문을 열었다. 달빛이 강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 바람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방 안을 스쳤다. 그 속엔 새로운 계절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들꽃 화분을 바라보았다. 그 꽃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시간과 바람, 그리고 나의 손길이 그 꽃을 새 생명으로 다시 피워냈다. 모든 건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 내 삶에는 미움도, 분노도, 복수도 없었다. 대신 남은 건 조용한 평화,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봄의 냄새였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다시 사랑을 믿기로 했다. 글씨가 흔들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과거의 모든 고통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다. 창밖엔 아직도 한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건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 같았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소은의 웃음소리와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의 소리가 뒤섞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모든 끝은 결국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살아간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